매매와 전세가 다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억 단위로 오르는 전세가, 차라리 전세 살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을까? 새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한 얼마 안 됐는데 새 정부의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아보고 시장을 결정하는 요소를 4가지로 정의를 해서 그거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해보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이죠.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 서울 집값 오름세. 지금까지는 뭐 강남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성북, 노원, 금천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전에 수요자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 강남 상구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지는 서울 아파트값. 이게 이제 매매 시장입니다. 전세 시장도 난리예요. 이사 갈 집이 없어요. 1분기에만 보증금을 올린 전세 갱신 계약이 73%가 늘었어요. 이건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2+2가 있는데 2년을 지내고 그 다음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는 이전보다 전세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계약이 73%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1억 뛰었다. 서울 전셋값 신고가 행진. 매매가와 못지않게 전셋값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뉴스 기사 4개를 보여드린 건 이게 지금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뉴스들이기 때문이에요. 매매 시장은 강남 3구하고 용산 등을 중심으로 먼저 오르다가 서울 외곽으로도 지금 번져나가는 모양새예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제가 옆에 단순 확장 아닌 세분화 이렇게 써놨는데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신구축 가릴 거 없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근데 다만 번져나가는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들이 오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학군 랜드마크 아파트, 신축 아파트 혹은 뭐 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은 먼저 번지는 모양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매물이 부족합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입주가 많은 일부 지역, 뭐 대전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전세 매물 찾는 게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가 많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전세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물건이었는데 그게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신규 수요자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수요 공급 밸런스가 깨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이 지금 전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결정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들이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장 주기를 이해해보자. 서울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먼저 그려봤어요. 2008년 1월부터 최근 데이터인 2025년 5월까지 18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이 한 사이클이 잘 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매매가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파란색 음영 표시를 한 거는 파란색인 매매가 그래프가 이렇게 쭉 빠지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락장입니다. 이때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매매가가 팍 떨어지죠? 다시 하락. 그리고 지금은 규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테두리를 해서 그려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으로 말씀드릴 걸 살짝 스포를 하면은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흥분하거나 광분하는 사람이 돈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내용을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락장인데 그거를 제가 2개씩 또 나눌 겁니다. 2008년 9월 정도에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때가 폭락 시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은 에게 노나이니 이게 무슨 폭락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요. 전세도 빠졌어요. 같이.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하는 시기를 폭락장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폭락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전세 하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전세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전세는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데 매매는 이렇게 쭉 녹아내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를 제가 침체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폭락기와 침체기를 합쳐서 하락장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매매가가 파란색이고 전세가 빨간색인데 전세가랑 매매가가 크로스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는 안 되는데
전세는 막 오르는 이런 시기가 이제 침체기고요. 6년 정도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부터 매매가 파란색 빠지던 게 이렇게 서서히 멈춥니다.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죠. 요때를 상승장의 초반, 즉 반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매는 반등을 하는데 전세는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반등하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믿음이 퍼지는데 대충 한 2년 정도 걸려요. 사람들이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한 2년, 3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거 이제 매매가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시기에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터집니다. 서울 기준으로 월간 매매 거래량 10,000건 이상이 1년에 뭐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시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완연한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상승장의 마지막은 항상 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 폭등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폭락, 침체, 반등, 상승, 폭등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 잘 보십시오. 전세 보세요, 여러분. 전세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전세로 살면 전세값 올려주다 판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상승 기간이 200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중반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전세가 올랐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은 주식 투자랑 달라서 매매하는 게 이게 오르는 거를 감안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주를 하잖아요. 전월세를 가게 되면은 전세값의 향방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 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전세값은 13년, 14년 동안 오르는 겁니다. 서울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고요. 폭등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시 폭락장이 찾아옵니다. 이 폭락은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말, 2023년 초까지 일어났습니다. 반포에 있는 아파트부터 저기 시흥에 있는 아파트까지 모든 아파트들이 연식, 입지, 위치, 뭐 역세권 여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아파트가 최소 25%에서 최대 45, 5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게 2022년에 있던 일이에요. 빠질 때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전세인데 전세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빠지죠. 그래서 이때 요 패턴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하는. 여기서 두 번째 배울 점이 나옵니다. 전세가 떨어지면 매매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때도 전세 푹 빠지니까 매매가 그대로 푹 빠지죠. 여기서 전세가 푹 떨어지니까 매매가 푹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서울이고 뭐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 떨어질 때 멀쩡한 매매 시장은 없다. 자, 그랬다가 이게 현재거든요. 이 전세가가 어떻게 돼요? 반등을 했죠? 좀 전에 기사에서도 보여드렸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계약이 재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이사 가려고 봤더니 전세 매물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부동산에 저처럼 10년 이상을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살펴보는 사람은 서울 전세가가 올라간 지 벌써 거의 3년 가까이 되어가요.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런 시기가 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이전처럼 폭락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침체기와 반등기가 거의 섞여 나타나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기와 반등기가 이전에 보면 이때는 매매가 하락, 전세 상승, 반등기에는 매매가 반등하고 전세가 상승하는데 이 기간이 꽤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멈추고요, 바로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침체와 반등장이 마치 뒤섞여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침체기와 반등기에 나타나는 특징인 전세 상승도 같이 일어나고 있죠. 이 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이 주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 상황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먼저 이전 하락기와 상승기, 이전 사이클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수요, 공급, 정책, 금융으로 제가 리뷰를 할 거예요. 이게 4가지 요소입니다. 폭락기와 침체기가 섞여 있었던 하락장에서는 수요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급감을 했어요. 집 사면 안 된다는 그 공포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그 전에 기업인이었고 현대건설 사장이었거든요.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제가 일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저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반값에 이걸 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양의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룹니다. 아 그래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집을 안 산다고 해서 내가 어디 들어가서 살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럼 이 수요들이 다 어떤 수요가 되죠? 전세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 쏠림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매매가 빠지는데 전세는 줄기차게 올라간 거예요. 또 반대로 공급 사이드에서 보면 이때 실제로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주 물량이라도 많으면 새 전셋집이라도 나오는데 전셋집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없느냐? 입주를 누가 시키죠? 누가 아파트 지어요? 건설회사가 짓습니다. 근데 건설회사가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건설회사 중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망합니다.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줄어든 거예요. 요렇게 이제 수요 공급이 이루어져서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정책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이명박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규제를 완화했어요. 왜냐면 이전 시장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거래 규제를 막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너무 힘들어지고 거래가 힘들면서 시장이 경직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걸 다 풀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되게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규제를 하나 유지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DTI 규제입니다. 아무나 대출을 마음껏 받지는 못하게 했어요. 저 DTI 규제가 뭐냐면 지금의 DSR 규제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풀었으면 또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갖고 집을 사면서 다시 이제 상승 분위기로 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집값 안정에. 그리고 금융 사이드는 뭐냐면 대출 말하는 거예요. 주택담보금리 대출이 5%대였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5%가 넘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는 오르고 매매는 안정되는 이런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로 이제 넘어옵니다. 7, 8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상승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초기예요. 반등장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여기 전세가 2009년부터 올랐어요.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2013년부터 안 떨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년 올라서 전세가. 집값이 떨어지다가 안 떨어져. 그런데 전세는 계속 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지금 집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전세 난으로 인해서 지친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요의 전환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 어떤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전세 오른 지 3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체감을 합니다. 전세 왜 이렇게 오르지? 계약갱신권 써야 되겠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반등장의 초기,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집을 사는 전환할까를 고민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반등장 초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자, 이러다가 후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벌써 매매가가 반등하고 2014년부터 한 2018년까지 4, 5년이 오릅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이제 폭등이 펑펑 나오기 시작해요. 펑. 2020년 중반부에 임대차법을 도입을 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폭등하는, 그래서 이게 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감소가 지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망한 건설회사들이 한 번에 살아나진 않잖아요. 분양시장이 다 얼어있던 게 여기까지 영향을 줬고요. 2014년에 분양 안 하니까 2017년에도 입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반등이 되죠? 매매 시장이.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갑자기 건설회사가 막 분양을 막 합니다. 야, 지금이다. 야, 지금 분양해야겠다. 이제 매매가 더 안 떨어진다. 사람들 집 살려고 한다. 해서 언제부터 분양 물량이 늘어났냐면 2015년, 16년, 17년. 이때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분양을 하고 통상 3년 뒤에 입주를 하잖아요. 2015년에 분양한 거 언제 입주해요? 2018년에. 2016년은 2019년에, 2017년은 2020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누그러들기 시작하죠. 전세가 조금은 안정이 됐어요, 이때. 정책은 초기에, 이 박근혜 정부 초기 때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썼죠. 예, 여러분 집 좀 사십시오. 이거 지금 집 6년째 지금 아무도 안 사는데 여러분 제발 집 좀 사세요 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뭐 세금 규제 뭐 다 풀었습니다, 이때. 그러다가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후기에는 갑자기 얼굴을 바꿔서,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거든요. 2017년 이후 유례 없는 수준의 규제를 합니다. 전방위 규제를 해요. 지역 규제,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걸 묶는 규제를 하고요. 금융 규제, 대출 막 조이는 규제를 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게 어느 정도로 규제를 했냐면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들까지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이었어요. 청주, 막 무슨 천안 다 조정대상 지역.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때 지방의 작은 도시들까지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해주지 마!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넘는 아파트는 진짜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줬어요, 이때.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를 했었어요. 이유는 뭐다? 매매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정부에 대한 여론이. 금융 규제는 당연히 빚내서 집사라고 하니까 LTV, DTI 다 완화했고요. 후기에, 즉 집값이 오르고 나서는 폭등기가 이제 도래하면서부터는 LTV, DTI 규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막 2% 후반 막 이렇게까지 나왔었어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번 하락 반등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일이 있었구나 알고 지금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폭락기입니다. 이 폭락기는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됐으니까 금리가 엄청 올랐죠. 코로나가 끝나고 풀린 돈을 쫙 빨아들이면서 금리를 굉장히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먼저 생겼냐면요, 전세 수요가 엄청 이탈을 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수요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역전세가 났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배워야 될 점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전세 빠지면 매매는 무조건 빠진다. 이 얘기했죠? 자, 전세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폭감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 폭락이 일어났고요. 즉 폭락장의 특징이 나타났고요.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더 매수 심리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2년 1년 동안은 거의 거래가 안 됐어요. 전국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 2022년에 거래된 게 거의 없습니다. 공급은 어땠냐면 2019년, 21년에 공급이 있었던 부분이 소화가 안 돼요. 왜냐면 안 그래도 역전세가 나는데 이 공급량도 소화가 안 되니까 역전세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DTI 규제 강화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DTI가 아니고 DSR이죠. 지금도 DSR 규제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금융 사이드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5%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담대 금리 5%가 넘는다는 게 아까 이전 사이클도 그렇고 이번 사이클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때 침체 반등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최근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반등을 했어요.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25% 폭락했다가 반등, 그랬다가 숨고르기, 반등, 숨고르기, 반등, 숨고르기,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 3년 동안.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서서히 사람들이 가격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서울에서 10억 넘는 아파트라고 하면 미쳤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억이 안 되는 아파트 찾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변화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순댓국집 가갖고 정식을 12,000원에 팔면 여기 좀 싼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네, 순대 정식 있죠? 이거 저 좋아하거든요, 그거. 순대랑 편육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10,000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2,000원이면 저렴하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가격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대다수 주택 수요가 전월세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먼저 증가해서 전세 반등이 빨랐던 겁니다. 공급은 코로나 후유증이 있고요. 건설회사 너무 많이 망했고요. 이전이랑 똑같이 집질 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자꾸 분양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역대급 공급 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하고 3년 뒤에 입주라고 했는데 2022년에 누가 분양을 해요? 근데 그때 분양 안 한 효과가 지금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 사이클에 없었던 일인데 전세 사기가 생겼죠. 아무도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세를 놓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비아파트 전세 공급이 완전히 씨가 말랐습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시장도 공급도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 공급 감소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자, 정책은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연초에는 풀어줘요.
그리고 하반기에 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3년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고요. 2024년 초에 신생아 특례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엄청 합니다. 왜? 은행들도 매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장님이 딱 부른단 말이에요. 저기 대출본부장 오라 그래. 예. 너 올해 너라고 하면 안 되지. 저희 본부장님은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예, 1,000억 대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럼 1,000억 해보세요. 하고나 쫙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1,000억이란 목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1월부터 6월까지 1,000억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편한 마음으로 있고 싶어요? 아니면 1월부터 6월까지 배짱이처럼 탱자탱자 놀다가 7월부터 12월까지 발등에 불 떨어진 채로 대출하고 싶어요? 당연히 전자죠. 그죠? 그러니까 연초만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내리고 막 한도를 더 해줘요. 그러다가 연말에 집값 오르면 정부에서 이래요. 야, 은행 일로 와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혼나잖아. 사람들 집값 오른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대출 그만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럼 또 연말에 대출 또 묶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 3년 동안. 이 포인트 잘 하셔야 돼요. 주담대 금리가 3%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는 경기나 경제 성장률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금리 인하기라는 거는 자산 가격 상승에 우호적 환경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한 사이클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어요.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올 하반기에 어떤 스탠스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지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24년, 25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특례론 나왔어요. 분위기는 폭락 분위기였습니다. 거래량은 특례론이랑 연초에 대출 영업을 하면서 거래가 조금씩 발생을 했어요. 2022년에 거래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세 시장은 역전세가 마무리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다가 하반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특례론은 계속 유지가 되고 분위기는 이때만 해도 이거 올랐어요. 다시 반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데드캣 바운스야. 다시 내려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그리고 거래가 주춤합니다. 왜? 갑자기 올라가니까 또 아닌가 하면서 거래가 주춤을 해요. 근데 전세는 이미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24년 들어왔어요. 신생아가 나오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데드캣 바운스 아닌가 봐 하면서 막 과열이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다시 반등이 확연해지는 느낌이 나왔고 강남 아파트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때 24년도 8월 달 기준으로 9천 건이 넘었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전세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가 하반기가 되니까 대출 규제가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야, 너네 때문에 지금 은행 니네가 대출해주고 막 하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 집 사잖아. 그 형님이 저기 신생아론 내셔서 내가 신생아론 한 거보다 네가 대출해준 게 더 잘못된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대출 안 해주겠습니다. 대출 규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전세는 줄기차게 오릅니다. 왜? 이것도 매매 안 하니까 전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에 토호제를 풀어주는 절체절명의 실수를 하셨죠? 이거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과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거래량 는 게 한 5, 6개월 되니까 딱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온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최근 2년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저희는 안 건드릴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얘기고요. 지금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둘 정부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계속해서 심해지면 대출이나 세제나 아니면 이 둘 다나 뭔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때도 이랬으니까요. 작년에도 시장 과열됐었어요. 지금처럼. 지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위기, 시장이 엄청 과열됐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는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요? 이게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제 경험상 1년 내내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거래량. 그럼 지금보다 분위기가 줄어드니까 지금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전세는 이건 그냥 가는 겁니다. 전세는 빼박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파트를 3개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격이 30억이고요. 이건 14억 5천이고 이건 8억입니다. 전부 다 전용 8사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지,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중간, 얘가 흔히 말하는 하급지겠죠?
올라갔다가 숨고르기 할 때가 있어요. 여기 올라갔다가 푹 빠집니다. 한번. 그리고 다시 올라요.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리고 올라가요. 얘는 지금 계속 아직 헤매고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침체 반등기의 특징, 크고 작은 등락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시장이 뜨거워지는 거가 마치 내가 여기 탑승을 못하면 완전히 뒤처질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매도 호가나 이런 게 막 되게 터무니없이 나오는 시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가 나와서 다시 거래가 안 되고 시장 분위기가 또 눈치 보기 장세가 되면서 이렇게 숨고르기, 상승 후에 숨고르기가 반복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덜컥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는 호가에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막 그냥 주세요 주세요 막 하면서 막 달겨든다.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뭐 매매를 꼭 하겠고 나는 내 집을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 집 좀 비싸게 사도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무리를 해서라도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급해 하시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해둬야 할 사실들입니다. 수요 공급 정책 금융,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더 썼는데 이게 뭐냐면, 수요는 상급지 이동에 대한 열망이 커졌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시장 분위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내 집 팔고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환 수요가 지금 잠재되어 있다. 공급은 신규 입주 물량 진짜 역대 최악이고요. 역대 최악입니다. 저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급 대책이 되게 허울 뿐이죠. 공급 대책 정부에서 내놓는다고 해서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분양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이라도 분양을 해야 3년 뒤에 입주가 나오는데 분양도 없어요. 정책은 똘똘한 한 채 트렌드를 변화시킬 정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변화시킬 정책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금융이나 세제 중심으로 뭔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올 확률이 제 경험상, 제가 시장 봐왔던 경험상 매우 높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런 걸 가만히 두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금융 상황은 매년 초에 금융기관이 영업 목적으로 대출 환경을 완화하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연초에 금리 인하를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판 마케팅을 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 3단계 하기 전에 대출 받으세요. 근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되면 이제 그런 마케팅이 없어지고 은행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배불러, 상반기에 다 했다 이러면서 이제 대출 잘 안 해줄 겁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또 집 사기가 우호적인 환경이 안 되겠죠. 정보 환경은 뭐냐면,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꼭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언가가 난무를 해요. 언제 몇 년도까지 얼마 떨어진다, 반토막 난다, 막 이런 말들을 너무 서스럼 없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말대로 된 게 얼마나 되나.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유튜브만 보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 사람 말 믿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는 그 유튜버가 아니고 여러분이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둬야 돼요. 최근 2, 3년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이거 까맣게 표시한 게 있고 하얗게 표시한 게 있거든요. 까맣게 표시된 거는 안 바뀔 겁니다. 앞으로 바뀔 게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상급지 이동에 대한 욕망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공급, 이거는 뭐 그냥 정해진 미래예요. 지금 분양해야 3년 뒤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2, 3년은 정해진 거고요. 금융, 은행이 어떤 곳인데 영업을 안 하겠어요, 대출 영업을.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요거 정책하고 정보 환경. 정책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바꾸는 거고, 정보 환경은 여러분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두 개라는 거예요. 변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건 두 개고요. 현재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닌 관망하더라도 좋은 내 집 마련이 가능하리란 기대감을 주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금자리 주택 같은.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준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 원칙, 이 행동의 기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릴게요. 자, 매수, 임차, 정보. 이건 뭐냐면 매수할 때의 기준, 혹은 내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집을 빌려야 할 때의 기준,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의 기준,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마세요. 장기적 관점으로 적절한 수준의 집을 매매해서 거주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왜 또 맨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명히 댓글에는 오늘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그렇게 안 해. 막 어떡하죠 그래요. 저는 지금 시기에 내 집 마련 호가 1억 2억씩 올리는데 그거 따라가서 사는 거는 별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냐?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답답한 게 여러분들 제가 기다리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전 몰라요. 집값이 오를 떨어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터무니없이 조급한 마음에 터무니없이 조급한 가격으로 그 비싼 가격으로 사지 마시고 최근에 2, 3년 동안 패턴이 계속 상승장이 완화기가 상반기에 오고 후반기에 막 정부에서 큰 어른들이 막 이렇게 기침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무서워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거래량 줄어들 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걱정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댓글창 보는데도 걱정돼 솔직히 진짜. 아니 왜 사야 될 때 안 사고 막 지금 다 난리 나가지고 할 때 막 1억 2억씩 비싸게 사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 보면은 미안해요. 네. 진정해주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찬바람 불 때 이럴 때 내 집 마련 해야겠다. 적절하게 이 생각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집을 빌리실 때는 언제든지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임차를 거주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일단 2년 전세 살아볼게요 하고 전세 들어가는 순간 2년 동안 신경도 안 써. 근데 그러다가 2년 뒤에 전세값 1억 올려달라고 그래요. 1억이요? 왜 이렇게 전세 많이 올랐지? 매매는 얼마지? 매매는 2억 올랐어요?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월세를 거주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을 그 중간에라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임차 거주를 하시고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매수 계약금을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전세로 월세로 거주하시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지식이나 언변이나 학위가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의 경험이랑 그 사람이 최근 2, 3년 동안 어떤 조언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실 때.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욕도 많이 먹었고요. 내 집 마련을 권했어요. 근데 무턱대고 영끌해서 상급지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감당하실 수 있는 선 안에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전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 내 집 마련 여러분들이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조언은요. 원칙이에요. 원칙. 시장 상황이랑 상관이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로 하는데 유튜브로 하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하고 오픈 채팅방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하여 내 집 마련 챌린지입니다. 내 집 마련 챌린지. 자, 일단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강의 듣거나 이런 거 1도 없어요. 뭐 너나이님 그거 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내도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들어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 이 인간 뭐야 뭐 무료라고 하더니 들어와서 봤더니 뭐야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이거 뭐 다단계야 뭐야 너나 이 새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가면 돼요. 그냥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참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내 집 마련 챌린지 해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챌린지를 합니다. 뭐야 이거 Q&A도 있네요. 니네 맘대로 넣어놨어.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봐요. Q&A 라이브를 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목표 설정하고 집도 찾아보고 좋은 집도 고르고 저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제 마스터를 하는 겁니다. 완수하는 인증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개 미션만 하시면 되고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왔다가 대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같은 거 듣는 거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게시글에 댓글로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첨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신청을 하면은 다 나가는 거고요. 안내 메시지를 금요일 날 보내드리고 월요일부터 23일 월요일부터 저희 오픈 채팅방이 운영이 되고요. 벌써 지금 53분 신청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재밌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신청 페이지의 링크를 이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지금 테니까 현재 고정 댓글 그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